오늘 아침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에 거품이 잔뜩 생겨서 깜짝 놀라셨나요? 어제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거품류는 우리 몸의 정수기, 즉 신장이 SOS를 신호를 보내는 첫 징후일 수가 있어요. 40년 넘게 커피 한 잔 마시며 동네 이야기 나누던 한 어르신도 설마 내 신장이 문제겠어 하다가 뒤늦게 병원에서 만성 신장질환 3기를 진단받아 크게 놀라셨다고 해요. 이렇듯 의외의 사소한 변화가 평생 지켜온 건강에 경고음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60대 이후에 특히 주의해야 될 신장을 망치는 식습관과 하루 3끼만 조금 고쳐도 신장을 살리는 식습관을 번갈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해왔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짜는 식을 좋아하는 김철수 어르신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 어르신은 국물 없이는 식사가 안 된다고 하셔서 매 끼니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묵국을 넉넉히 끓여 드셨어요. 문제는 한 숟가락에 2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나트륨이 과하면 신장은 소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느라 과로를 하고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가면서 붓기와 고혈압이 찾아오죠. 실제로 김 어르신은 오후만 되면 발목이 땡땡 부어 슬리퍼가 꽉 끼고 밤에 두세 번 화장실을 가느라 숙면을 못 취했어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죠. 밥상에 국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그리고 젓가락 식사였죠. 처음에 국이 없으면 밥을 못 삼켜 하시는 어르신도 일주일쯤 지나자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해요. 짠맛이 그리울 땐 청양고추 두어 조각, 통후추 살짝 뿌려서 향을 한번 살려보세요. 향이 강해지면 적은 소모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니 신장이 쉴 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 단백질 좀 챙겨야 해 라면 매 끼니 고기를 듬뿍 올려 드시는 분들로 주의가 필요해요. 남대문 시장에서 낙지볶음집을 30년간 운영하다 은퇴하신 이영희 사장님은 체력을 유지하려고 매일 아침 소고기 미역국에 달걀 후라이 2개를 드셨죠.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분해 과정에서 이 질소노폐물을 많이 생겨 신장이 이를 거르느라 혹사당해요. 이 사장님은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푸석해졌다고 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져 있었죠. 해결책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는 거였어요. 붉은 고기 반을 양배추, 오이, 당근, 생채소로 대체하고, 단백질은 살코기 70g, 두부 3분의 1모, 흰살 생선 같은 저지방 소스로 나눠서 섭취를 했죠. 2달 만에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 범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발걸음이 가볍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죠. 또 하나, 우리가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먹는 바나나, 감자칩, 토마토 주스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도 신장에는 적신호예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심장과 근육엔 좋은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은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땡땡 할머니는 혈압약과 이중지를 복용 중인데, TV에서 바나나가 피로회복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3개씩,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가 저릿하고 맥박이 불규칙해져서 응급실에 가보니 칼륨 수치가 기준치의 2배였대요. 의사 선생님은 신장 기능도 약해져서 칼륨을 못 내본다고 설명했죠. 그 뒤로 박땡땡 할머니는 바나나를 하루 반개 이하로 줄이고 대신 칼륨이 낮은 사과배, 포도 같은 과일을 소량씩 자주 드셨어요. 물 2리터를 하루 동안 나눠 마시면서 소변량을 늘려줬더니 저릿함도 사라지고 혈압도 한결 안정되었다고 해요. 이쯤에서 그래, 짜게 먹지 말고 단백질 칼륨 조절하는 거 알겠는데 대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여기 60대 이후 분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신장 살리는 한 끼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95% 물이라 불리는 오이를 매일 꾸준히 드세요. 썰어놓은 오이 두어 조각을 식사 중간중간 씹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되고 인뇨 작용이 촉진돼서 신장이 노폐물을 덜 힘들게 배출해요. 둘째,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지 말고 시간차로 드세요. 예를 들어 오전 간식으로 당근 주스를 드시고 저녁에는 사과와 함께 껍질째 드시면 되죠. 당근의 이 베타카로틴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사과의 사과산 퀘르세틴이 혈관을 청소해줘서 신장으로 가는 피를 맑게 만들어줘요. 셋째,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저칼륨 채소를 가급적 찜보다는 생 또는 살짝 데친 형태로 드세요. 너무 삶으면 칼륨은 빠져도 비타민 효소가 파괴돼서 신장이 좋아할 재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물 마시는 요령도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300ml, 점심과 저녁 식후 2시간 뒤 각각 300ml, 그리고 취침 1시간 전 200ml. 이렇게 하면 하루 1에서 한 1.2리터가 되는데, 여기에 식사 중간에 마시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등등 합치면 1.8리터 정도 돼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액 삼투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 작은 컵으로 자주가 핵심이에요. 평생 물을 많이 드셨다는 전주 사는 이땡땡 할아버지는 물을 많이 마시니 소변빛이 맑아지고 밤중 화장실 횟수가 줄었다면서 가족 모임 때마다 물병을 챙겨 다니시곤 한다고 해요. 가공식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손자, 손녀가 사다주는 컵라면, 햄버거, 소세지 한 번쯤은 간단히 때우고 싶은 마음도 드시죠.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염분뿐 아니라 인공색소, 방부제 등 무기인산염이 숨어 있어요. 무기인산염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신장세포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주범이에요. 실제로 하루 한 끼씩 편의점
편의점 식사를 하던 양땡땡 여사님은 사구체육 과일이 1년 새 70에서 55%로 떨어졌대요. 지금은 냉동실에 두부, 낫또, 통 곡물빵을 넣어서 두고 바쁠 때 두부 한 모 데우고 올리브유 살짝 뿌린 뒤 현미빵에 곁들여 드세요. 준비 시간 5분, 나트륨은 컵라면의 5분의 1도 안 되죠. 혹시 나는 원래 몸이 잘 붙는 체질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세요? 작은 무심함이 뒤늦게 큰 후회로 돌아오기도 해요. 발목이 꽉 찼던 신발이 갑작스레 헐렁해졌다는 이웃 김땡땡 할머니는 국물과 소금을 줄이고 오이, 양배추, 당근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부종이 빠졌다면서 환하게 웃으셨죠.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피곤해서 낮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라네요. 신장 기능이 재기능을 하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피로물질도 덜 쌓이니 활력이 되살아나는 거죠. 물론 이미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좋고 칼륨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수분, 단백질, 염분 조절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직 병원에서 경계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정도라면 지금 말씀드린 소금 절감, 단백질 관리, 칼륨 분산, 섭취 가공식품 줄이기, 적절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신장은 충분히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단백 고지방이 귀하던 시절을 지나오면서 고기 많이 먹어야 힘난다, 국은 밥상의 기본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오셨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 90세 시대를 맞아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절실해졌죠. 하루 3번의 식탁이야말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죠. 오늘부터라도 국 한 숟가락 덜고 오이 한 조각 얹고 사과 하나를 껍질째 씹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느새 아침이 개운하고 다리가 가볍고 혈압이 한눈에 안정되는 변화를 직접 체험하시게 될 거죠. 신장은 내가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소리 없이 잘 걸러주고 깨끗한 피를 온몸에 흘려보내주죠. 여러분의 다음 20년 신장이 편해야 삶이 편하네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들어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과식해도 배가 부글거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60대 이후에는 그 나이엔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라고 여기기 쉬운데 만약 단순한 더부룩함을 넘어서 갑자기 체중이 줄고 등이 찌릿하거나 허리까지 아파온다면 꼭 췌장 건강을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소화장애가 오래 지속되면서 옆구리나 등 쪽 통증이 일상적으로 따라다닌다면 단순히 위와 장 문제로 치부하기엔 위험할 수가 있고요. 췌장은 위와 대장, 뒤쪽, 등 가까운 곳에 숨어 있어서 이상이 생기면 등이나 허리 중간으로 통증이 퍼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발병률 자체는 아주 높지 않지만 한 번 암이 생기면 워낙 전이가 빠르고 발견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흔해서 위험도가 높은 암으로 꼽히죠.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으면 곧바로 허리 디스크인가 하고 정형외과부터 찾는 게 일반적이고 소화불량이 있으면 속이 안 좋나 정도로 생각하고 소화제를 챙겨 드시곤 하죠. 그러나 60대 이상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이전과는 달리 등 쪽 통증이 식사 직후에 심해지고 누우면 더 아프다거나 명치 부근 옆구리까지 묵직한 통증이 동반되면 혹시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췌장은 복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초음파나 내시경으로는 잘 확인하기 어려워요. 내시경은 위나 대장 내부만을 직접 관찰하기 마련이고 초음파는 장내 가스나 내장 지방 때문에 췌장 부위가 가려지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췌장에 이상이 없대라는 말을 들은 뒤 한참 후에 암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아요. 이 때문에 소화장애와 함께 허리나 등 통증이 동반되거나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체중이 급격히 줄고 평소에 없던 당뇨가 생겼다면 단순 검사에서 이상 없음이 나오더라도 안심하지 마세요.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몸의 신호라면 재검이나 더 정밀한 영상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죠. 체중 변화도 중요한 단서예요. 6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조금씩 늘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충분히 식사를 하는데도 이유 없이 2, 3개월 새에 4에서 5kg 이상 빠진다면 그냥 먹어도 살이 안 찌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는 소화가 안 돼서 먹는 양이 줄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저절로 빠지는 경험을 하신 분이 많아요. 이때 동반되는 증상이 소화불량이나 등, 허리 통증일 수가 있는데 본인은 그저 위나 장 문제가 있다고만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췌장에 암이 생기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 음식물 분해가 잘 안 되죠. 담관도 압박해서 담즙 흐름이 막히고 식사량이 그대여도 영양 흡수가 어려워져서 갑자기 체중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대변 상태 변화 역시 췌장 이상을 의심할 만한 신호인데 췌장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죠. 특히 지방을 소화하는 역할이 크죠. 만약 이 기능이 저하되면
되면 변이 기름지고 악취가 심해지고 심한 경우 물 위에 둥둥 뜨기도 해요. 대부분의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예민한 위장 트러블이 있으면 배탈인가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기존 식단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변이 기름지게 변한다면 한 번쯤 췌장 검사까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죠. 또한 담관이 압박을 받아서 담즙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변색이 심하게 옅어지거나 회색빛이 돌며 반대로 소변은 탁하거나 진한 색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변화가 감지되었는데도 장염이나 단순 소화불량증으로 여겨서 넘어가면 뒤늦게 심각한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등의 호르몬도 분비하죠. 따라서 췌장암이 진행되면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60대에 접어들어서 당뇨 진단을 처음 받았거나 기존 당뇨가 급속도로 악화된 분들 중에는 그 원인이 췌장 쪽 이상 때문인 사례도 있어요. 당뇨 수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뛰지 싶을 때 별다른 이유가 없고 동시에 소화 문제나 체중 감소, 허리 통증까지 나타난다면 단순히 혈당 문제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췌장암 가능성을 열어두신 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왜 췌장암은 한 번 늦게 발견되면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구조 그리고 빠른 전이 속도 때문인데 췌장은 간, 담관, 십이지장 등 여러 기관과 연결돼 있고 복부 깊숙한 곳을 지나는 큰 혈관과 림프절도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초기 증상이 가벼운 소화 문제나 등 통증처럼 흔한 문제와 구분이 힘들다 보니 환자분들이 이상하다 싶을 때 이미 암이 커져 있거나 주변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특히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저질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을 같이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쉽지 않고 수술 범위 역시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췌장암을 진단받았을 때 늦게 발견된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은 거예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췌장암이 까다로운 또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검진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점이죠. 복부 초음파나 위 내시경만으로는 췌장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고 종양 표지자 검사 CA19-9 등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암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실제로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표지자가 별로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60대 이후라면 허리 통증이나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을 찾았어도 의사분 입장에서는 우선 흔한 질환, 디스크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등부터 의심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췌장 검사가 뒤로 밀려 암을 놓치는 사례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만약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 있는 분이라면 더욱 신경을 쓰시는 편이 좋겠죠. 특히 가족 중 2명 이상이 췌장암을 앓은 병력이 있으면 유전적으로 위험도가 높을 수가 있으니 평소 복부 초음파만 하고 끝내지 말고 CT나 MRI 검사 같은 영상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예를 들어서 60대 이후에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계속되고 비만 상태가 겹치는 분들은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번갈아 가면서 CT와 초음파를 실시해 혹은 염증 변화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기도 하죠.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졸염 변이가 있으면 검사 주기를 더 자주 잡는 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추세죠. 췌장암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는 중요하죠. 흔하게 나타나는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식사를 마치면 통증이 극심해진다던가 누우면 허리가 더 아파서 옆으로 웅크려야 좀 나아진다거나 무슨 약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변이 기름지거나 살이 갑자기 빠지면서 혈당 수치까지 덩달아 오르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췌장 쪽도 검사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의료진이 내시경도 하셨고 초음파도 보셨으니 괜찮으실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사라지지가 않았다면 재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만약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도 계속된 이상 신호가 있다면 놓칠 수 있는 미세 병변은 없는지 추가 촬영을 요청해보는 것이 조기 진단을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췌장암을 예방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도 필수적이죠. 특히 흡연, 과음, 비만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금연과 절주로 췌장을 혹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폐뿐 아니라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췌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과음은 반복적인 췌장염을 불러서 염증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겠죠.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췌장의 과부하를 일으키므로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금연, 절주, 췌장 관리를 실천하기가 더 힘들 수 있지만 췌장암만큼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암이니 전문의들도 이 점을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식습관 역시 중요하죠. 지방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만큼 췌장이 열심히 소화 효소와 인슐린도 분비해야 되고 염증이나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도 커지죠. 예를 들어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 달콤한 간식 등을 매일매일 섭취하면 췌장은 휴식 시간 없이 혹사당하게 되죠. 반면 채소류와 통곡류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소화와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서
되면서 혈당이 갑작스럽게 치솟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만큼 췌장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과일 주스도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는 달리 섬유질이 제거돼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니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곁들이면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60대가 넘으면 근육량이 줄고 복부 지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가벼운 걷기라도 꾸준히 하면 체중과 혈당 조절이 한결 쉬워지겠죠. 인슐린 분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췌장이 무리할 일이 훨씬 줄어들고 결국에는 췌장암 발생 위험들도 낮아지게 되겠죠. 만약 이미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데도 흡연이나 음주 습관을 끊지 못했다면 단순 건강검진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조금만 이상 징후가 보여도 CT나 MRI 등을 통해 췌장에 혹이 없는지 염증이 더 심해지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좋겠죠. 종양 표지자 검사 수치가 정상이거나 초음파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증상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의사 선생님한테 알리고 추가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췌장암은 크기가 작을 때는 찾기 어려워도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전이가 빠른 편이니 증상이 의심될 때는 검사를 건너뛰지 않는 게 최선이죠. 나이가 들면서 여건상 병원을 자주 찾기 어렵거나 몇 달 동안 허리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지속돼도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쉬운 게 현실이죠. 하지만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체중과 대사가 흔들리는 시기가 있고 이때 생활 습관이 함께 무너지면서 췌장 부담이 더 커지기도 해요.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이 남들보다 좀 심해진 느낌이 든다면 디스크 탓인가 허리 근육 문제겠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과나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하죠. 실제로 오래 허리가 아팠는데 한참 뒤에 췌장암이 발견됐다 라는 사례가 그렇게 드물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속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사소하게 넘기지 않는 습관인데 변이 이상하게 기름지거나 색깔이 눈에 띄게 달라졌을 때 혹은 소변색이 짙어졌을 때 그저 가벼운 소화제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혹시 췌장 문제인지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새로 발생한 당뇨나 갑자기 조절이 힘들어진 혈당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한 번도 당뇨를 앓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잘 안 된다면 만성염증이나 혹 때문에 췌장세포가 손상된 건 아닌지 하고 의심하고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죠. 정기 건강검진을 할 때에도 위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과 췌장을 좀 더 살펴봐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검진 항목에 CT,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추가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의료진 또한 췌장이 다른 소화기보다 진단이 까다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가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정밀 검사를 제안을 해주시겠죠. 췌장암은 한 번 발병하면 예후가 좋지는 않지만 다행히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위험 신호를 빨리 캐치해 조기 검진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해요. 금연이나 절주, 체중 관리, 지방, 당분 과다 섭취나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작은 통증이나 소화 문제도 가벼이 넘기지 않는 세심함이야말로 췌장암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기둥이 되죠. 60대 이후엔 다른 질환도 많아 신경 쓸 곳이 많지만 췌장은 침묵의 잠기라고 불릴 정도로 눈에 잘 띄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으니 특별히 더 신경을 기울이는 게 좋겠죠. 조금만 관심을 두고 검사를 요청하면 생각보다 일찍 잡아낼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그러니 평소 본인이 먹는 식단과 본인의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예전과 다르게 소화가 안 되고 허리가 계속 아프네 싶을 때 췌장에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라고 묻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경고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편함을 크게 여기는 습관이 오히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매실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같은 매실이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그동안 올려드렸던 매실, 췌장, 당뇨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 새롭게 엮어보았어요. 가볍게 넘어가기 쉬웠던 맹점과 실정 활용법까지 넉넉히 담았으니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매실을 더 안전하게 더 효과적으로 즐길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매실청을 진하게 타서 한 컵 들이켜면 속이 뻥 뚫린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매실의 유기산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더부룩함을 줄여주지만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숨은 복병이 돼요. 매실청은 매실과 설탕 비율이 약 1대1이기 때문에 밥숟가락 한 스푼, 그게 약 15ml 정도 되죠. 기준당 10g 안팎이 들어있어요. 공복 혈당이 높은 아침 시간에 설탕 시럽을 단숨에 밀어 넣으면 췌장이 갑작스럽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 세포가 지쳐서 당뇨 전 단계
지속적의 공복 혈당 장애, 이형당뇨 순으로 악화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혈당이나 췌장 건강이 걱정되시면 매실청 원액은 하루 총량 30ml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물 200ml 이상에 희석해서 2에서 3회로 나누어 드시는 방식이 안전해요. 반대로 평소 식사를 거르기 일수라 위산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 분들한테는 적절히 희석한 매실차가 천연 소화제 역할도 하죠. 매실 속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등 여러 유기산은 침샘과 위샘을 자극해 식사 준비 운동을 돕고 음식 섭취 후에는 지방분해 요소 리파제의 작용을 촉진해 느끼한 기름기까지 정리해주죠. 다만 유기산이 지나치게 농축된 형태로 들어가면 식도와 위점막을 자극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서 물 한 컵에 매실청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자신의 위장 상태에 맞춰 농도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생매실을 그냥 베어 물거나 덜 익은 매실을 장아찌로 바로 담가 드시는 분도 더러 계신데 이때는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 배당태가 문제죠. 이 아미그달린은 우리 몸에서 과당 효소와 만나면서 청산가스 형태로 변해서 두통이나 구토 그리고 저혈압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요. 생매실 중독 사고는 해마다 응급실에 보고될 정도로 드물지 않으니 매실을 드실 때는 반드시 5개월 이상 숙성해서 독성을 없앤 뒤 드셔야 돼요.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타닌과 폴리페놀 함량이 올라가서 항산화 효과도 강화되므로 빨리 맞겠다고 서두르다가 약효만 줄이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매실이 비타민 C 공급원이라고 해서 샐러드에 당근과 함께 곁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는 비타민 C를 산화시켜버려요. 매실청과 당근을 동시에 먹으면 매실에서 기대한 항산화 효능이 반 이상 사라질 뿐 아니라 위장에 남은 산화 부산물이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부를 수 있어요. 건강식을 노린 조합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당근은 가급적 익혀서 드시거나 매실 음료는 당근 섭취 3시간 이후로 미뤄서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해 주세요. 돼지고기 잡내 제거용으로 매실청을 쓰는 가정도 많은데 조리 초반에 소량 넣어서 헹궈내는 정도는 무방하지만 양념장 단계에서 다량의 매실청을 붓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돼지고기의 포화지방이 위에 배출을 늦추는데 매실의 시트르산이 위산을 추가로 자극하면서 지방이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이 심해질 수가 있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운동 자태가 늦어져서 속쓰림이나 복부팽만 증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매실청은 향만 입히고 나머지 단맛은 양파나 배, 사과처럼 소화가 비교적 수월한 재료로 대신하는 편이 좋아요. 매실이 구취 개선에 좋다는 이야기는 경험담으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실제로 매실에는 벤조산과 타닌 같은 미생물 억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안 세균 번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위장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올라오는 이 휘발성 가스를 완화해 입냄새를 이중으로 잡아주기도 하죠. 다만 치아가 약하거나 이미 잇몸 염증이 있다면 시큼한 산이 직접적으로 범랑진을 녹일 수가 있으니 빨대 사용이나 입 헹굼으로 산도가 치아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좋겠죠. 장 건강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0대 이후부터는 장의 연동 운동이 둔해지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줄면서 변비나 가스나 설사가 번갈아서 나타나기가 쉬워요. 매실의 피르크산은 대장 근육층에 직접 작용해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유기산이 장내 pH를 낮춰 유해균 증식을 억제도 하죠. 특히 클로스트리디움처럼 독소를 만드는 균은 산성 환경을 싫어하기 때문에 매실차를 꾸준히 마시면 설사의 원인이 되는 독성 대사물이 줄어들어요. 다만 만성 신부전 환자는 칼슘이나 인이나 유기산 대사가 느려지므로 매실 제품은 의사분들의 상담 없이 드시는 거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혈당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매실의 당부화 지수는 과일류 중 비교적 낮은 편인데 절대로 무혈당 식품은 아니죠. 설탕 시럽과 함께 들어가기에 혈당 지수, GI 지수가 55 이하인 생매실 자체와는 달리 매실청의 GI는 65에서 70까지 올라가요. 그럼에도 매실이 혈당 스파이크를 누그러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는 다량의 폴리페놀이 장벽에서 탄수화물 분해 요소, 즉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설탕이 섞인 매실청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폴리페놀 효과를 상쇄할 수가 있으니 희석, 분할 섭취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한편 매실에 풍부한 말산이나 카테킨은 관절 내부에 모인 염증 사이토카인을 낮춰줘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완화한다는 동물 실험 보고도 있어요. 이것이 약 효과만큼 강력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지속적인 저강도 운동과 체중 관리에 매실차를 곁들이면 관절 부담이 줄어들고 굳은 관절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을 체험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관절 통증이 심한 날은 뜨거운 물 200ml에 매실청 반 스푼, 생강즙 몇 방울을 추가해서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체내 혈행이 늘어나면서 진통제 없이도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완화 효과를 느낄 수는 있어요.
매실과 궁합이 뛰어난 재료로는 생강 외에도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가 있어요. 해조류 속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은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데, 매실의 유기산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면서 알긴산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 독소를 끌어안고 나가는 시너지가 만들어져요. 여름철에 입맛이 없을 때 매실 미역 냉국을 만들어 드시면 갈증 해소, 변비 완화,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갖가지 효능을 듣고 나면 그럼 매실은 많이 먹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음식은 어디까지나 용량 반응 곡선이 있어요. 매실청 원액 하루 30ml, 매실주 소주잔 1잔, 매실장아찌 두세 쪽이 일반적인 권장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산독 증상으로 속쓰림, 설사, 치아 부식이 나타날 수 있고, 특정 약물 예를 들면 와파린 계열, 혈당 강화제 상호작용해서 약효가 불안정해질 위험도 있어요. 특히 와파린 복용자는 비타민 K 결핍을 막기 위해 채소 섭취가 필수인데, 매실이 과도한 위 산도 상승을 일으켜서 위장 출혈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그 양을 조절하는 게 좋겠죠. 숙성 용기 위생 문제도 중요해요. 매실을 담글 때 유리병을 끓는 물에 10분 이상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한 뒤 사용해야 곰팡이나 효모 번식을 막을 수가 있겠죠. 숙성 과정에서 가스가 차오르면 병뚜껑을 살짝 열어 가스를 빼주고,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병목까지 잡균이 달라붙지 않도록 종이 타월로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관 온도는 15도 이하가 이상적이고, 25도 이상에서는 효모 발효가 과도해서 술맛이 강해지고 식초화가 빨라지겠죠. 매실을 꾸준히 먹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담즙 유출 이상으로 흑색변 또는 회색변을 본다면 단순 위장 문제로 넘기지 말고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안전하죠. 췌장암 초기 증상과도 겹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허리 중간에 찌릿하게 아픈 느낌이 동반되면 췌장, 담도, 간 기능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매실을 드셔도 소화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단순 과식이 아니라 과민성 장 증후군이 아니라 소화효소 분비 장애, 담관 폐색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숙성 기간 지키기, 희석, 분할 섭취, 궁합식품 구분, 개인주랑 맞춤 영양 조절, 이 4가지만 지키면 매실은 속을 달래주는 소화제이자 관절 통증을 누그려주는 자연 진통제, 혈당과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가 있겠죠. 몸 상태를 꼼꼼히 관찰해서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보시고, 평소에 복용 중인 약이나 기저질환과의 상호작용은 주치의와 꼭 상의해 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만 관리한다면 매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에요. 건강검진 항목이 이것저것 많은데 그 많은 검사를 정말 다 해야 될까요? 사실 의사들은 잘 받지 않는 검사도 있고, 반면에 꼭 받아야 하는 검사도 있죠. 또한 건강검진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병원 가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아요. 피만 봐도 어질어질한 공포,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까 하는 걱정, 혹시나 큰 병이 발견돼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여기에 나는 특별히 불안한 데 없는데 라는 자기 합리화까지 겹치면 검진 문자는 그대로 잊혀지기 필수죠. 저 역시 피검사 바늘도 싫고 예약도 뒤로 미뤄본 적도 있고 충분히 공감하죠. 그런데 시간을 끄는 동안 몸속 어딘가에서 빠르게 다니는 열차 같은 병이 조금씩 커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막상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종착역이라는 이야기도 많죠. 그래서 건강검진이 왜 망설여지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럼에도 꼭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검진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검진의 심리 장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두려움. 혹시 암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는 공포죠. 막상 큰 병이 발견되면 치료비나 간병 문제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아 도망치고 싶어지죠. 둘째, 번거로움. 금식이나 내시경량, 출혈 위험 설명서까지 절차가 복잡하니 다음 달에 해야지 하고 미루죠. 셋째, 비용 부담. 무료라더니 선택 검사 붙이니까 기본 50만 원이 훌쩍 넘네 라는 경험담이 또 겁을 주죠. 넷째,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 평소에 크게 한번 아픈 적도 없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도 도니 난 아직 청춘이야라고 여기시는 분도 많아요. 다섯 번째, 검사 자체가 공포. 내시경 튜브, MRI 기계 소음, 조영제, 열감 등등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난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 공감하는 검진 회피 5대 이유예요. 이런 망설임이 늘 나만 그런가 하는 죄책감을 낳는데, 사실은 보편적인 감정이니 스스로 탓하지를 마세요. 대신 그래도 왜 검진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으로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꼭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애매한 작은 불편이 생명을 위하는 큰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5가지 사례, 아니 한 가지 더 보태 6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각 병은 증상이 뚜렷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흔히 겪는 사소한 느낌으로도 시작되죠. 첫 번째는 췌장암이에요. 초기 보통 식후 더부룩함과 등 한복판을 찌르는 듯한 묵직함이 전부죠.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지니 위가 좀 안 좋나 하고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고, 여기에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변 위에 기름이 둥둥 뜨는 지방병까지 나타나면 이미 진행 단계일 확률도 크죠.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잘 안 보이니 조형 CT나 내시경 초음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진 비루위가 가장 치명적인 암으로 꼽히죠. 두 번째는 대장암. 초기엔 배가 살살 아프다 사라지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기에 피가 살짝 묻어나고, 어르신들은 치질이라 생각해 연고만 바르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좌측 대장에 생긴 용종이 커지면서 변 통로가 점점 좁아져 연필변이 되고 암으로 변하기 직전에는 미세 출혈이 반복된다고 해요. 분변 자멸 검사는 양성이어도 30%는 치질 개실 출혈이 나오니 내시경으로 직접 봐야지 확실히 잡아요. 세 번째는 심근경색, 전조인 협심증은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뼈 뒤쪽이 5분쯤 뻐근하다가 또 쉬면 사라지고 소화하는 데서 체했나 하고 소화제를 부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영양제 병뚜껑 돌리듯 관상동맥 안쪽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죠. 가슴 중앙 통증, 왼팔 턱 당김, 식은땀, 새벽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증상이 2주간 3번 이상 있었다면 관상동맥 CT나 운동부하 검사를 서두르셔야 돼요. 네 번째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말이 잠깐 꼬였다가 돌아온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툭 한번 떨어진다. 잠깐이니 그냥 넘어가지만 뇌혈관이 살짝 막혀 일과성 허혈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한쪽 눈앞이 번쩍거리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조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뇌 MRI로 혈관 풍선, 동맥류나 경동맥 협착이나 세밀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고, 다섯 번째는 복부 대동맥류 파열, 배꼽이 통증이 콩콩 뛰는 느낌이 들고 허리를 굽힐 때 둔탁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동맥 직경이 5cm가 넘으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데 파열 시 사망률이 80% 이상이라고 해요. 초음파 한 번이면 지름을 측정할 수가 있어서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은 복부 초음파를 꼭 넣으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폐색전증. 긴 버스 여행 혹은 장시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숨이 가쁘고 등 뒤가 콕콕 쑤신다고 느끼는데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긴 쉽죠. 하지만 다리에 생긴 작은 혈전이 폐혈관을 막는 맹수가 될 수가 있겠죠.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 쉴 때마다 갈비뼈 안이 따끔하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검진 단계에서는 저설량 PET-CT나 혈액-D 다이머 검사가 위험도를 확인해주죠. 6가지 이야기가 길었지만 핵심은 위, 허리, 가슴, 말, 언울, 배꼽, 호흡 다 흔한 불편들인데 뒤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편 3일률, 사흘 이상 이어지면 기본 검사부터 다시 강조하게 되죠. 이제 실전 검진 항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필수 7종 세트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위 내시경 2년 1회, 속쓰림 가족력이 있으면 매년, 대장 내시경 5년 1회, 용정 가족력 혈변이 있으면 3년, 복부 초음파 12년에 1회, 갑상선 초음파 3년에 1회, 뇌 MRA 60대에 1회, 고혈압 흑형 가족력이 있으면 5년 뒤에 재검, 질식이나 유방 초음파, 난소 자궁 치밀 유방 체크 23년에 1회, 여성분들에 해당되고요. 저설량 PET-CT 30년에 1회, 흡연력은 매년 아니면 2, 3년에 1회. 여기에 심전도, 혈압, 공복 혈당, 지질, 신장 간 수치는 국가검진 기본 혈액 소변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그렇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검사는 PET-CT, 조영제 없는 복부 CT, 전신 MRI 패키지, 각종 관절 MRI, 무증상 침당 초음파가 대표적이에요. 고급 검진이라는 말에 솔깃할수록 방사선, 조영제 비용, 가짜 양성 스트레스를 같이 떠안게 되죠. 검사를 받을 때는 시기, 준비, 사후 관리 3가지를 한번 기억하세요. 시기는 연말 몰린 기간을 피하고 3월에서 6월 한가한 날로, 준비는 8시간 금식, 카페인 금지, 아침에 혈압약 복용, 사후 관리는 결과지 원본을 챙겨서 집안 파일에 보관하시고 1년 뒤 새 결과와 비교하는 거죠. 영상 CD나 USB도 꼭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 작년에는 3mm였는데 올해는 5mm네요 같은 간단 비교가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죠. 혹시 나는 집안일로 바꾸고 검사비도 부담이야 하시는 분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진을 안 하면 나중에 치료비가 검진비의 10배, 생활 불편은 100배, 가족 고생은 셀 수 없이 늘어난다는 점을요. 저는 암 수술 뒤에 장루 주머니를 24시간 차고 다니면서 검진을 미뤄서 가족이 많이 고생한다며 눈물을 삼키시는 환자분들도, 일기발견으로 이틀 만에 퇴원해 손주랑 공원 걷는 환자들도 봤고, 두 분의 비용, 시간, 가족 부담은 비교가 안 되죠. 길게 말씀드렸는데 딱 한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3번 이상 반복되는 불편은 반드시 검사로 한번 확인한다. 이 원칙이 여러분과 가족을 개고생 대신 가벼운 조치로 지켜줄 거예요. 지금 휴대폰 달린
달력을 여시고 가장 한가한 주 오전에 국가검진을 예약을 넣어보세요. 혹시 검진이 겁나시거든 오늘들은 6가지 초기 증상을 떠올리며 내가 먼저 확인해서 가족 걱정을 덜자 하고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아직 내 건강은 멀쩡한 걸 하며 망설이시면 건강저축통장이라는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60대는 수명 100세 시대의 중간 결산이에요. 지금 은행에 10만 원을 넣어두면 복리로 불어나듯 검진으로 작은 용종 하나를 치워버리면 향후 20년간 수술이나 항암 투병 시간을 통째로 절약해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검진 이자를 미루면 숨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날 일시불로 터지죠. 실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봐도 초기 위암 내시경 절제의 평균 비용은 250만 원 이하, 진행 위암 복감경 수술은 1000만 원 이상, 전이 단계 항암 치료는 5천만 원까지 치솟는다고 해요. 검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비를 선불로 조금씩 상환하는 지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내시경이 양맛이 고역이고 MRI통 소리가 무섭다는 분들께 편익 꿀팁을 6가지 드릴게요. 첫째, 수면 내시경은 약이 무섭다기보다는 공복 탈수에 취약하니 전날 저녁 미음 한 컵으로 저혈당을 예방하세요. 둘째, 내시경 전 장 세정되는 얼음물에 타면 단맛이 줄어들어 훨씬 더 먹기 쉬워요. 셋째, MRI 공포증은 귀마개나 아이마스크, 심호흡, 의학적으로 증명된 완화법이라고 해요. 넷째, 가격 걱정은 공단 제공 기본 봉사에 복부, 갑상선, 초음파만 추가해도 대다수 질병을 걸을 수가 있어서 20만 원 선이면 충분해요. 다섯째, 결과 듣기 무서워하시죠? 정상이면 축하 파티, 이상이 있으면 조기 치료라는 둘 다 이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동네 병의원부터 검진 내용을 공유하면 향후 약 처방 진료 연계가 빨라져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